뭐 하여튼 뭐 일단 뭐 그렇고. 자, 그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아까는 이제 그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전을 세팅할 때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많고 뭐 다양하게 무슨 일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면 자신이 어떤 비전을 택하는지 좀 선택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은 주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동생 있나? 네. 동생 대학생 있나? 아, 고등학생. 고등. 네네. 자, 그 고등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이걸 좀 갖고 왔어요. 좀 이제 어떻게 대학 초이스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게 요건 이제 전공이에요, 전공. 비즈니스, 소셜 사이언스, 휴머니티 아트 뭐 이런 것도 전공이고, 여기는 이제 미국 대학을 갈 경우에, 홍콩 대학을 갈 경우에, 이제 한국 대학을 갈 경우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먼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다가 미국은 이 대학 교육을 어떤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근본적으로 교양인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미국은 대학 교육의 목적을 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무슨 전공을 하든지 간에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교양인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쫙 기본적으로 알면 직업과 관련된 교육들은 사회에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가르치면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신입사원 연수가 6개월씩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우리 회사에 관련된 실무 교육을 기본적으로 안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잘 발달된 사람은 소프트웨어는 언제든지 가르치면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학교를 볼 때 그런 식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과목이 별로 없어요. 사실 비즈니스라는 게 학문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돈 버는지 그 유형들을 연구해가지고 케이스별로 드릴다운하는 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미국 대학교에서는 비즈니스는 다 대학원을 줘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문들을 익혀서 일단 인간의 기본적인 교양을 쌓은 후에 뭔가 필요할 경우 프로페셔널 스쿨에서 비즈니스를 배우게 가르쳐요. 뭐 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학부에서 로가 거의 없잖아요. 미국은 로를 특히 학문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프랙티스를 하려고 로를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학부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비즈니스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중국 애들, 특히 아시아로 복귀하는 애들. 근데 아시아에 있는 회사들은요, 미국 회사랑은 달라요. 아시아에 있는 회사는 대학교를 직업 훈련원으로 알아요. 그리고 미국계 회사인데 아시아 지사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봐요. 더해요, 오히려. 제가 시티은행 아시아 지사에 있는데 뭐 애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키워서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즉시 써먹으려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즉시 써먹고 끝내요. 외국계는 그 자세가 그래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뭐 삼성, 현대,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이런 한국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학을 직업 훈련으로 알아요. 그래서 바로 대회와 써먹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직업병 이런 걸 바로 없이 바로 사무실 들어서 바로 그냥 이식시키고 써먹어요. 그런 경우에 비즈니스를 나온 애들이 무지하게 유리해요. 비즈니스에서 주로 가르치는 게 기업들 사례 이렇게 좀 던져주고 사례 케이스 스터디 시키고 그 다음에 맨날 발표하면서 그냥 비즈니스 스쿨 나오면 기본적으로 입들이 다 뚫려가지고 나와요. 어디서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기업체에서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돌리고 이런 것들 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경영학과 나오는 애들이 선호도가 높아요. 기업체에서 이 기본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없이 그냥 대충 즉시 적응이 수월하니까. 그런데 미국의 이제 비즈니스 나중에 이제 이 직업 관련된 세미나 그 섹션에서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미국은 일단 학부에 비즈니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비즈니스 나온 애들 대부분이 중국 애들이 많아요. 중국계, 한국계가 많아요. 그리고 그 상당수가 다시 홍콩, 한국,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애들도 많아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펜에 와튼이 있는데 유펜 되게 좋은 학교잖아요. 유펜에서 와튼 나라는 애들은 자기 유펜 나왔다 안 해요. 우리 보스가 와튼 나왔거든요. 근데 나는 와튼 나왔다 그러지 유펜 나왔다 그러지 이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와튼 이 경영대학에 대한 이 비즈니스 스쿨에 대한 이 어떤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고
본인들은 뭐 하버드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버클리 하스가 있어요. 버클리 대학의 하스가 되게 유명한 경영대학원이에요. 근데 경영대학교인데 버클리 하스 학부 나온 애들이 자기는 스탠포드급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뉴욕 그 스턴 뉴욕 NIU에 가면 NIU 스턴이 있어요. 스턴 스쿨 그 경영대인데 경영대 학부 나온 애들이 자기는 기본적으로 콜롬비아 칼리지를 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대학이 학부에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요. 거기 나오는 애들은 프라이드가 장난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업도 되게 수월하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있는 경영학과를 네임밸류가 있는 경영학과를 간다고 저는 되게 추천해요. 근데 한국이나 홍콩은 경영학과라는 게 사실 네임밸류가 사실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은행들, 증거들 경영학과 갈 수 있는 데가 뭐 금융하고 제조업의 서포팅 스텝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뽑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데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 비즈니스 관련되는데 뭐 이런 말씀 그러시 뭐하지만 한국에 있는 한 탑 5, 6 정도. 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한국의 경영학과에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를 안 가면 사실 좀 그 취업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적어져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교를 안 가면 그냥 취업 문이 없어요. 백수야 백수. 그러니까 이런데 특히 소셜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셜 사이언스를 정치학과 사실 그 영국에요. 그 CT라는 그 금융사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의도, 홍콩보다 센트럴 CT라는 그 금융 그 회사 다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들이 옥스퍼드의 그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애들이에요. 거기 있는 애들이 다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그냥 거기서 그냥 교양만 습득하고 나가고 돈 버는 데인데 그 자질이 제일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소셜 사이언스 안에 경제학도 들어가잖아요. 이콘을 하든 뭐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하든 취업할 때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약간 그걸 봐요. 경제는 그래도 비즈니스를 같이 좀 쳐주고 상경계를 해서 쳐주는데 폴리티컬 사이언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폴리티컬 사이언스 전공이 지금 증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명 집사께서 오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홍콩이나 한국도 마찬가지로 네임밸류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궁금하지만 무슨 약간 네임밸류가 약한 그런 학교에 정치외교학과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공무원 준비해요. 백수 아니면 공무원 준비해요. 그러니까 문과로 간다 그러면은 웬만큼 공부를 내가 해가지고 죽도록 해서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를 가야지 한국이나 홍콩을 갈 경우에는 그 경우 아니면 대부분 공무원 준비해요. 아니면 사범.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휴머니티라는 아트는 요새 자꾸 막 그런 뜨는 게 이제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엔지니어이면서 아트에 대한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 미래에는 테크놀로지와 아트가 만나는 그 접점에서 계속 수익 창출의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이후에 막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미국 교육이 그렇게 가르쳐요. 미국 교육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인문학부를 나오면은 교사가 아니라 백수예요. 교사, 서울대 인문학부 다 고시예요.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인문학부들은 죄다 선생님이에요. 나머지 인문학부들은 그냥 쉬어요. 집에서 쉰다고.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환상을 버려. 나는 뭐 영문학을 하고 싶어요. 뭐 홍콩에서 취직하는데 나는 뭐 영문학을 하고 싶어요. 뭐 나는 뭐 사회학은 좋아요. 사회학은 되게 좋아요. 소셜 사이언스잖아. 사회학은 되게 좋고요. 사회학을 하면 되게 인생에 큰 그 비전이 있어요. 도움이 돼요. 근데 뭐 나는 뭐 지리를 하고 싶어요. 뭐 서울대 미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거기 보면 나는 뭐 사실 준비해. 그 똑같아요. 나는 미학과를 가고 싶어서 순수 미학을 연구하는데 한학제가 지나면 다 실험 고시원에 들어갔어. 이거는 버리고 그 가끔씩 그런 막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금융계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가 정태영이라는 분이에요. 한국 금융계의 거의 유일한 스타의 레벨에 있는 정태영인데 그분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사위예요. 그래서 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그분에게 현대카드를 처음에 띄워줬어.
근데 그때 카드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카드 사업한다고 신용카드 사업한다고 시작할 때 현대에서 들어왔다가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현대는 주로 때리는 문화인데 막 옥상 올라가고 지금 발로 까고 막 이런 문화였는데 그런 데서 현대 카드를 하려고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근데 이 정태영 이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신용카드 마켓시어가 2위예요. 우리나라 2위. 근데 어떤 걸 인수합병하지 않고 순수하게 밑바닥에서 2위까지 올라온 이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이 고객 세분화가 복잡한 이 신용카드 산업에서 거의 10년 동안 이런 업종을 하기 때문에 되게 신화적으로 불리거든요. 그분이 왜 현대카드 마케팅을 우리나라 제일 잘 다루잖아요. 왜 이렇게 이 현대카드 잘 나가나요? 제가 서울대 불문과 나왔잖아요. 불문과를 나와가지고 인문학적 수련이 되니까 제가 그리고 그분이 MIT에서 MBA거든요. 내가 그리고 이제 MIT에서 이제 테크노 MBA 했잖아요. 테크놀로지 MBA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막 고등학생들이 그런 거군요. 막 그렇게 쓰는데 결국에는 그리고 그분은 전공부가 장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공부가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취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그래서 누가 자녀들이나 뭐 이런 뭐 동생들이나 뭐 인문학을 하면 바로 그냥 집안이 사실 뭐 넉넉하면 상관없어요. 집안 넉넉하면 그냥 공부 꾸준히 해가지고 뭐 전임 강사를 하든지 뭐 교수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뭐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너무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 대학 교육을 서포트할 수가 없어요. 내추럴 사이언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해요. 나는 그 김소희 자매가 물리라고 해서 진짜 실속 있는 인생이다. 김소희 자매 너 화학이지? 그러니까 저런 그 물리 화학 같은 이런 이 순수 과학들이 되게 그 나온 애들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스가 물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국민은행 옛날에 모시는 CFO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나름대로의 그 인생에 그게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뭔가 있어. 근데 본인이 왜 물리를 나와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가 뭐였더니 물리가 막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숫자로 그냥 공식으로 파악하는 게 물리. 그러니까 소셜 사이언스나 내추럴 사이언스 모르는데 소셜 사이언스는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잖아요. 경제적 비헤이비어를 숫자로 분석하는 게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에서 사회학을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나가면요. 마케팅 석사 나가면 마케팅 석사 교수님 너무 좋아요.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다가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특정 다수의 비헤이비어, 이 사회 비헤이비어와 패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케팅에 올라갔을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마케팅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비즈니스에서 죽도록 파워포인트 만들고 입만 살하고 떠드는 일보다 차라리 사회학과를 나와서 마케팅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것처럼 내추럴 사이언스도 수학, 물리를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하니까 훌륭하게 되더라고. 수학을 열심히 하니까 훌륭하게 돼요. 정말 여기 수학을 나오면 금융기술 너무 좋아져. 엔지니어링 대학원 가도 너무 좋아져. 안 되면 수학 강사도 할 수 있어. 수학 너무 좋아. 수학 응용 어플라이언스 매스매스티스랑 그냥 매스티스 넣어놓고 물리 너무 좋고 그런 식으로 일단 이 순수과학에서 약간 기본적으로 단련을 하면 엔지니어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랑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응용된 과학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서 되게 이제 유리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 나와도 그냥 일반 기업사 취직할 때 똑같이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은 취업이나 대학이 기시인데 한국이나 홍콩은 아무래도 이제 육아 관련된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엔지니어링으로 주로 많이 가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제 추천해요.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내가 지원할 경우에 순수 과학의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공대를 갈래 한양대 물리학과를 갈래 이렇게 한양대 물리학과 갔어요. 인생이 정말 나이스한 초이스라고 생각해요. 한양대 물리학과 갔더니 카이스트 대학원 갔어요. 바로. 근데 제 생각에 걔가 건국대 공대를 갔으면 카이스트 대학원을 갈 수 있었을까 내가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내 인생이 정말 나이스 초이스였어요. 엔지니어링은 엘린교에 이제 홍보 과외도 하는데 저도 제 딸이
여건만 되면 제 큰 숫자를 싫어해가지고 가능성이 희박한데 난 우리 딸도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내추럴 사이언스나 인지니어링 이쪽으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들이 엔지니어 안 할래요. 그러니까 동양계 인도계가 엔지니어링 수요를 가지고 유력해가지고 거기 사회에 필요한 걸 더 공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이 이제 좀 수요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계 저희 보스가 경영학하고 엔지니어링을 5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 와튼을 5년 만에 졸업했는데 엔지니어를 확실히 나온 애들이 딱 보면 제가 이제 같이 일해보면서 뭔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거나 뭐를 해도 비약이 없고 논리에 이 허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죽도록 풀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한 비약과 이런 것도 안 하고 철저하게 검증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도 굉장히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요.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서 컨설팅이나 온갖 논리가 필요한 온갖 논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공대생들 너무 선호하고요. 세계에서 이제 컨설팅 나중에 이제 직업 관련해서 컨설팅 얘기를 하겠지만 컨설팅이라는 게 기업의 의사 같은 거예요. 기업이 만약에 다치면은 기업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컨설턴트에 의뢰해서 그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컨설턴트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람들이 탑 MBA 스쿨과 공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학 박사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고 끌어내는 거. 그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컨설팅에서 되게 선호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창업도 되게 많이 해요. 실리콘밸리에 요즘 창업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미국의 엔지니어링을 가는 경우는 전 추천해요. 그 다음에 홍콩의 엔지니어링은 한국과는 비교해서 좀 약간 차별화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국가예요, 진짜.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조업이 훨씬 더 취업의 문도 많고 일자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제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조업 가서. 근데 지금 요즘에는 옛날에 지금 우리나라 결론이 났잖아요. 그 제조업들이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물건을 생산할 때 파는 애들이 경영학과 데려가서 파는 것보다 기술자들에게 판매하는 그 스킬을 가르쳐가지고 시키는 게 기술자들이 훨씬 잘 파는 거는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출신들이 이제는 판매까지 다 이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만약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고 네임밸류랑 상관없이 뭐 지금 뭐 경북대, 부산대, 뭐 지방인 학교들 웬만한 이런 네임밸류 학교들 엔지니어링 나와도 뭐 삼성이면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심지어 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뭐 이런 지방 캠퍼스를 나와도 공대 나오면 괜찮아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한 40세까지 그냥 먹고 사는 지장 없어요. 근데 홍콩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엔지니어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어가 안 돼요. 교수님들도 영어가 안 돼요. 제가 그 옆에 MIT 박사 있다고 그러잖아요. 얘가 MIT 박사하고 이제 좀 연구원 하다가 왔거든요. MIT 박사 할 때 한국이랑 학회를 하잖아요. 한국에는 공대 교수님들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지만 공대가 영어가 제일 안 되는 데가 공대예요. 죽도록 풀기만 하면 되니까 영어를 단련시킬 시간이 없어가지고 5년 동안 추리고 쌀집 계산이든 뭐 공학 계산이든 계산만 죽도록 하다가 박사 따가지고 한국 오니까 영어 안 돼. 그러니까 이 학회라고 세미나를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는데 한국에서 뭐라고 막 서울대 연세대 교수님들이 떠드는데 미국 애들이 하도 못 알아들어 제치고 통역했잖아요. 못 알아들어 제치고 통역했어. 그것처럼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일단 영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보니까 홍콩에서 엔지니어를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고 여기 홍콩 가게 되는 형제들 보니까 저보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훨씬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으로 특히 돌아가실 때. 그리고 이제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메디슨 스쿨 가는 건 사실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트레이했으나 어느 누구도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홍콩은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한국인 한 분이 이대현 치과라고 센츄를 우승하시는 분 있어요. 한국인인데 홍콩대 치대 나오셔가지고 지금 더 잘 알고 계세요. 혹시 홍콩 한인교회 다니시는데 관심이 홍콩에 치대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국은 뭐 그냥 뭐 공시대 레벨에 오르지 않는 이상 뭐 의대는 들어오고 못 가니까 그리고 그냥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서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두각을 나타내야 갈 수 있는 거니까 뭐 사실 이제 이미 중학교 때 여기 왔으면 사실 뭐 이제 한국에는 의대를 가는 거는 좀 이제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장 다음에는 이제 전공 다음에 직업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는 앞으로다가 비전을 택할 때 뭐 경찰 뭐 좋은데 형사 좋은데 형사 말고 혹시 다른 길이 좀 더 좋은 길이 있나? 혹시 뭐 이런 기회를 주어졌을 때 네가 생각을 해볼 수 없잖아. 형사 말고 다른 길도 있는가 보네. 다른 길도 괜찮은 것 같네. 뭐 NGO 뭐 여기는 많이 뭐 NGO랑 환경적으로 많이 왔으니까 뭐 그런다 치고 뭐 이제 여기 아직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결과적으로는 이 롱텀 골이라는 거를 잘 계속 강조하는 거는 10년 뒤에 내가 어느 자리에 나를 포지셔닝 하는 건가. 이게 관건이에요. 10년 뒤에 어느 자리에 내가 나를 포지셔닝 하는 건 관건이고 제가 너무 간단하긴 한데 세상의 모든 직업들을 나를 뭉뚱그려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그 제조업 이게 업종의 종류고요. 무엇을 파는지가 이제 다른 거예요. 이게 제조업은 물건을 팔아요. 종이 뭐 이런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물건을 파는 게 제조업이고요. 서비스업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팔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콘텐츠 뭐 이런 것들, 학원 강사님 이런 것들 다 이거 서비스업이고요. 음식도 사실 콘텐츠 파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음식이라는 게 음식도 사실 콘텐츠를 파는 거고 컨설팅은 제가 이제 서비스업하고 약간 이제 구분을 둔 거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따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 컨설팅은 지식을 파는 거예요. 지식을 파는 건데 그 특정한 고객이 원하는 특성화된 지식을 테일러메이드하고 파는 게 컨설팅이에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드바이스를 한 장짜리 페이퍼로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컨설팅이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레주메를 뭐 고쳐주고 막 돈 받는 컨설팅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일종의 컨설팅이라고 봐야죠. 자기가 아는 지식을 테일러메이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전달해주는 거예요. 금융업이라는 거는 그 세상에 필요한 돈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금융이라는 거는 솔직히 딱 얘기하면 혜진이 네가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제가 돈을 빌려줘요. 혜진이 저한테 이자를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갖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혜진이가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혜진이를 잘 파악해가지고 혜진이가 막 사업이 번성해가지고 부자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쓸만한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공급해주는 게 금융의 순기능이에요, 이 사회에서. 근데 대신에 이 사람들은 늘 언제나 누구에게 빌려줄 때 돈을 띄워놓고 리스크를 갖잖아요. 언제나 그 눈이 100% 정확할 수가 없으니까. 100명의 99명에게 정확하게 파악해서 돈을 빌려준다 한들 한 명에게 돈을 띄워먹히면 그 돈은 이제 다시 띄워먹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위험을 안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업이고 그래서 그 위험 때문에 제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융업이고 이제 퍼블릭 섹터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쓰는 데예요. 돈은 알아서 벌려요. 왜냐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벌리는 거고 그걸 어느 쪽에다가 쓰는 건지 그 받은 세금을 배분하는 그 리소스를 배분하는 그 일들을 정책을 위반하고 적용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걸 퍼블릭 펄러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공무원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리서치인데 리서치는 사실 이제 요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거랑 리서치하고 요 컨설팅하고 제조업하고 사실 좀 비슷한 보드라인인데 이거는 약간 교수가 연구소에 빠져가지고 좀 순수하게 연구를 죽도록 하는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만 따로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리서치 중에서도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교수님들은 상당 부분 이쪽 캐터고리라고 봐요. 약간 영리적으로다가 연구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이제 순수하게 그냥 뭐 인문학 연구하시고
뭐 물리 이제 죽도록 해가지고 뭐 수학 죽도록 페르마의 정리 깨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국책연구소 이런 것들 국방연구소니 뭐 싱크탱크니 이런 것 다 이쪽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제 파는 이 상품이나 업종이 달라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요것들 이 인더스트리가 운영되는 방식은 똑같아요. 제조업은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건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개발하는 부서하고 이 개발된 물건을 어디다가 파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뭐 이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채용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과가 나오면 성과 분석해가지고 윗분들에게 올려야 되고 근데 이게 재무 인사 기획 이게 관리예요. 그래서 이게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컨설팅이든 뭐 다 이 세 가지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조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생산이 약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개발은 이제 스티브 잡스가 뭐 너 아이폰 좀 개발, 뭐 폰 좀 개발해. 그러면 이제 뒤에 짱 막혀가지고 막 이제 뭔가 밀시에서 개발을 해야 돼. 얘들 개발이고요. 생산은 야 중국이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에 공장 지어서 중국으로 보내. 그럼 개발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공장에서 그걸 이제 생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발이랑 생산이 붙어 있는 데도 있고 개발이랑 생산이 떨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판매는 이제 세일즈와 마케팅을 나누는데 제가 여기 이제 태평양 화학과 지의료교를 보면 태평양 화학 그러면 굉장히 부려 보이잖아요. 비달, 사순, P&G, 로레알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비달, 사순, P&G, 로레알이 못 들어가고 그 로컬 화장품 업체에게 밀려나는 데가 태평양이 유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모든 나라의 로컬 업체들이 이 세 가지 로레알, P&G, 비달, 사순이 다 굴복했는데 거기에 굴복치 않고 오히려 걔는 압도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화장품 업체가 태평양이에요. 근데 사실 태평양 화학 마케팅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얘기를 드리냐면 GE 의료기기는 뭐냐면 뭐 MRI 찍어보시면 왜 MR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T 촬영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병원 가면은 막 호스에다가 막 껴가지고 막 내시경도 하고 막 이런 의료기기 파는 데가 이제 GE 의료기기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세일즈라는 거는 조금 더 한정된 고객들을 상대로 1대1로 가든지 1대3으로 가든지 가갖고 한 명씩 닷개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파는 걸 세일즈라고 하고요.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규모의 매스 고객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으로 제일 이제 유명한 데는 당연히 P&G가 되게 이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데가 제일제당이 유명해요. 제일제당 마케팅 유명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경영학과에서 약간 자신이 네임밸류를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 같은 경우에는 유한 킴벌리에서 뭐 기저귀 파는 일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걸 팔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제당에 가서 다시다를 이제 마케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에 가서 뭐 이재용 교수 일을 해요. 근데 그 형은 나이가 딱 40이 되니까 마케팅 전문가로서 딱 한국에서 마케팅 전문가로서 그리고 브랜드 매니저로서 딱 자리를 잡은 경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제조업 쪽으로만 이제 쭉 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요새는 GE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의대 백그라운드나 이런 공학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잘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마케팅 이 부분은 아직도 사회학과와 경영학과 나온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직종이지만 그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잡하다라고 1대1로 커스터마이즈 된 부분도 많고 판매할 때 그 판매 단가도 훨씬 커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세일즈가 해당 이 제조 생산 개발하다가 세일즈로 넘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영학과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이제 재무 인사인데 이런 것들도 나름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제조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투자의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늘 그 최고 경영자들 인터뷰를 보시면은 그 최고 경영자 인터뷰들은 늘 고민이 뭔가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파는 물건들이 누구에게 역전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어떤 대체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물건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늘 새로운 분야를 바라보고 그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일들을 돕는 게 이제 사실 기획, 재무 이쪽에서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대표적인 기업이죠. 교육 콘텐츠를 파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콘텐츠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사학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교재 개발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것들을 고객들에게 딜리버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만들어진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고객들이 딜리버리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그 딜리버리 채널이 굉장히 우수한 강사진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교재가 놓아도 강사가 졸리면은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메가 스터디에도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재무나 인사나 이런 것처럼 이제 후설 업무에서 기획이나 서포트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요성으로 따지면 이게 더 커요. 왜냐면 요 사람들은 그냥 요일만 하게끔, 요 사람들은 요일만 하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전체를 바라보고 빅픽처에서 이렇게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회장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사실 이 서비스업과 이 컨설팅 레벨로 가면은 오히려 이 강사들 혹은 이 콘텐츠 개발하는 사람이 거의 중요해요. 뭐 메가스터디에서 뭐 전략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메가스터디에서 뭐 인사 관리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돈 많이 주면 우수한 강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뭐 이렇게 평판이 높아지는 것들은 어차피 요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은 이제 개인적으로 전략 컨설팅 같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해요. 첫 번째 작업.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컨설팅 같은 걸 하게 되면, 비록 컨설턴트들이 이제 나이는 어려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문제를 파악할 때 대부분 상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사, 회장급 시니어들 많이 상대해요. 되게 젊은 나이에 빅픽처를 보면서 어떤 그 인더스트리 전체 트렌드를 가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탑 MBA 스쿨에서 그 나가서 이제 취업하는 애들 중에 한 30%가 컨설팅으로 가고요. 30%가 금융으로 가고, 요새는 이제 그 IT 서비스업으로도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컨설팅이 판매나 세일즈가 중요한 게, 아무리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컨설팅을 하고 싶어도 일거를 줘야 컨설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설턴트들이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 조사도 하고 이제 뭐 보고서도 쓰고 하는 동안에, 그 컨설팅 회사의 대표들은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 세일즈를 해요. 나는 정말 우리 회사는 훌륭한 회사고 엄청난 데이터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니네 이런 문제 있는데 뭐 우리가 정말 베스트 솔루션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일거리를 따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성년도 최순영 형제가 회계사잖아요. 저도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늘 그 얘기할 때, 야, 너 회계가 지금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너 한 요새 10년 지나면 나가서 너 영업해야 된다고. 너 하나투어 법인장님 어디 대한항공 법인장님 이런 분들 가고 계속 막 수적도 해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너 감사 따야 된다고. 이 컨설팅이 10년 정도 지나면은 굉장히 처절한 영업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당연히 이제 후선 업무가 중요하진 않죠.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과적으로 금융이라는 건 돈을 이제 빌려주고 아니면은 뭐 금융과 관련된 거래에서 중개 수수료를 따거나 막 이런 것들인데,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일반 뭐 예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고 오히려 상품을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고객이랑 얼마나 많이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상품을 팔아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 전체를 통틀어서 연봉이 제일 높아요. 요게 그만큼 이제 금융이 평균적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연봉이 높아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과연 이 금융이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꼭 이렇게 금융에 와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니까, 저는 사실 회의는 게 사실이지만 똑같은 일을 저 같은 경우 제가 요 위치에 있어요. 제가 CT 글로벌 마켓 증권에서 재무 관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과 보고도 하고 목표도 수립해서 내려주고 전략도 수립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제가 왜 이쪽으로 하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쪽을 택했냐면 이 중에서 여기가 돈을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일로 갔어. 하여튼 뭐 이제 금융업은 이제 그런 내용, 나중에 이제 금융업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금융은 일단 파는 사람, 세일즈하는 사람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판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정책을 입안에서 적용하는 거,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가, 이게 사실 퍼블릭이고, 그 약간 제 생각에는 NGO도 이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NGO는 이쪽 판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공무원을 판매할 필요가 없는 NGO는 똑같이 가서 일거리들을 확보해야 되는 거, 가서 펀딩을 확보해야 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시니어 레벨로 올라가면 굉장히 좀 약간 답과 을의 위치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뭐 리서치는 뭐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교수나 그냥 박사 되시고 연구소 그냥 연구 꾸준히 쭉 하셔가지고 그냥 연구소로다가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국책 연구소는 아무나 볼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알아서 일감을 주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일반 공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 수준을 좀 확보해서 툴스를 따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이 공대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약간의 어떤 중소기업 사장 비슷한 느낌을 주는 교수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갖고 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연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업체들이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버롤 이제 프로페셔널 오버뷰고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와서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들은 이 서비스 업 중에서 이제 이중기 집사님은 이제 이 개발 생산과 세일즈 마케팅 비슷한 일을 쉬핑 인더스트리 그런 일을 하시고 서복 집사가 이 제조업의 이 제조로 들어가서 지금 금융 상품 요 개발 이쪽으로 나왔어. 중간에 커리어 체인지에서 이쪽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주명 집사가 이 금융업 중에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박주환 집사님은 금융업인데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까지 이제 이것저것 하시면서 여기 살아오셨고 하여튼 뭐 조한승 집사님은 그냥 여기서 여기 이쪽 바운드에서 계속 이제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따 그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건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년의 롱텀 골을 내가 어디에 포지셔닝 할 거냐, 내가 어디에 포지셔닝 할 거냐 파악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이걸 좀 소개해 드린 거예요. 마지막 하나 얘기를 안 해드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앰비션이 있다고 하면 그 직장이 이제 탑까지 올라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최고 경영자까지. 근데 최고 경영자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좀 체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최고 경영자로 올라가면 그 밑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밑에 단계까지 올라가려면 이 셋 중에 하나에 확실한 주특기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기업 문화 자체가 이것저것 그냥 막 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 문화는 모르겠는데 요즘엔 대부분 이 기업들이 그런 기업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제조든 판매든 관리든 이 셋 중에 하나에 확실한 주특기를 갖고 그거를 한 10년, 20년 꾸준히 쫙 하면 나가야 그나마 최고 경영자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타겟 인더스트리하고 포지셔닝인데 이제 제가 아까 늘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이거 들었거든요. 네, 나눠드렸죠. 이거 나눠드린 핸드아웃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어디에 포지셔닝 할 수 있을 건가 요거를 탐색하는데 고려되어야 될 여러 가지 팩터들이에요. 어떤 직업이 나에게 적당한가. 아까 뭐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롱텀 골을 얘기할 때 간단하게 나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뭐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좋아하지 않느냐, 나의 스타일하고 잘 맞느냐. 일단 아까 봤던 여러 가지 이제 직분이나 여러 가지 타겟 중에서 나에게 적당한 직업들을 찾는 게 일단 적당한 구역들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경험에서 보니까 스타일이 좀 타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그냥 짱구 가지고 연구가 주도록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거를 때 멋있어 보이니까 내가 있으면 스타일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갈까 하는데 천성이 좀 안 바뀌는 것 같고 자신의 천성을 좀 잘 파악해가지고 그걸 잘 살릴 수 있는 쪽으로 비전을 수립하는 게 롱텀 골을 수립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까 여기서 봤지만 이런 것들 내가 영업을 하는 걸 좋아하느냐 내가 관리를 하는 걸 좋아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물건을 파는 걸 좋아하느냐 다른 사람 얻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관리를 하면서 그냥 쭉 뭔가 기획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쫙 시키는 걸 좋아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들어가고 그냥 공장에서 그냥 일하는 걸 좋아해? 아니면 뒤에서 그냥 개발하는 걸 좋아해?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내가 지원자매랑 그 얘기하면서 퍼블릭 마인드가 있는가? 내가 혜진자매한테도 얘기했는데 내가 남들 막 좋아하는 게 정말 즐겁다. 왜냐면 돈을 무작위 조금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평생 경제적인 압박을 갖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NGO 하는 사람 중에 심성이 더러운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그 제가 뉴욕에 있을 때 NGO 컨설턴트 했었잖아요. 겉으로는 되게 막 다른 사람 도우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막 뒤에서 서로 욕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직업 자체에 회의를 있는 걸 많고 그러나 그런 것들 경제적인 어려움 뭐 그다음에 펀딩 받으러 갈 때 온갖 기업체들한테 가면 문전박 때 무지하게 당해요. 그런 거 뚝 싸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퍼블릭 마인드가 세가지고 다른 사람 돕는 게 너무 좋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너무 행복할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나는 차라리 그냥 어디 딱 가가지고 그냥 무제한 우리가 경쟁해가지고 그냥 물리치고 끝까지 탱크까지 물어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승부근성 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살았어. 그런 영업 추천. 승부근성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직군 중에서 영업이 고수는 제일 높아요. 물론 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게임 같은 걸 해도 한 발에 확 지르는 애들 있잖아요. 모두영합을 하는 거. 뭐라? 모두영합을 모르고. 아 게임인데. 하여튼 뭐 뭔가 이렇게 확 내가 이제 뭐 지르는 걸 좋아하는 분 아니면 내가 조금씩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분.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과 리스크 어버트의 차이는 분명히 극명해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사람 속에 자기 창업을 하고 싶어요. 리스크 테이킹을 덜 하는 사람 속에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리스크 저는 정말 공부한 스타일인데 저한테 너 아버지 사업 물려받았대. 저는 뭐 육신 아버지가 없습니다만 저한테 누가 와서 너 아버지 사업해 그러면 제가 스타일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저는 리스크 테이킹 할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보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소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유명한 사람들은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 뭔가를 습득하는 게 재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자주적으로다가 자신이 뭔가 셀프 디스플레이가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안 해요. 잘.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누가 공부해, 막 연구해, 막 그러면은 그냥 막 네이버 검색하고 싶고 네이버 안 해? 네이버 한 30분 검색해야 기본적으로 모든 일 시작하기 전에 왜냐면 공부 한 1시간 하면 네이버 한 10분 정도 다시 한번 캐치업해주고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셀프 디스플레이 저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신학에 지내는 분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에요. 75년생이신데 만 30살에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가 됐어요. 하버드 박사를 하시고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근데 그 형하고 이제 뭐 이제 얘기를 이제 자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 교수니까. 근데 그 형 말씀이 박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공부하는 거는 재밌어가지고 왔는데 박사가 딱 되니까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그 분야에서는 이제 나름 1인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디벨롭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잡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기본적으로 공부 양을 이제 연구 양을 갖고 가야 되는데 미국 애들이 그러면서 셀프 디스플레이 되게 좋대요.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스스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박사가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잘 안 되는 애들은 저 박사 타이틀을 갈고 나서 컨설팅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가요. 제조업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제 친구들은 몇 명 면접을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일단 때린다 그러고 일단 옥상에 올라가서 때린대요. 그리고 막 때린다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자동차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뭐야? 자동차 막 어렸을 때 애들 책 보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싫어했는데 제 친구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호주에 뭐 캐나다에 있을 때 기계식 자동차 타고 거기에 막 물을 채워가지고 막 다니고 막 그랬더라고요. 냉각수를 채워가지고 인문계인데 너무 차를 좋아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 현대차를 아주 BMW 회사에서 일해요.
근데 나름 BMW의 한국 책임자가 됐어요, 최근에. 너무나 차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줘야 돼요. 그 정몽구 회장이라고 그 현대차 회장 그분 몇생 있잖아요. 그분이 그 정지영 회장의 뒤를 이어갔을 때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 현대차 지금 나름 살아나가지고 엄청 잘 나가잖아요. 작년에 어떤 그 현대차가 어떤 차들 컨퍼런스 이런 엑스비션에 출품했는데 그 어떤 이분 옆에 있는 이분한테 너 저기 가서 본네트 주면 본네트 알죠? 뚜껑 같은 거. 그 이분이 못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시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제조업 기본적으로 그 회사 물건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 자체를 좋아해야 그 일을 롱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그 상품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업계의 보험왕들 있잖아요. 보험업계 보험왕들은 대부분의 인터뷰가 저는 저걸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정말 이 보험이 내가 먹고 살자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 정말 이게 정말 도움이 되니까 이 보험을 이 좋은 걸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냐 그 마음속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보험 이렇게 탔을 때 보험금을 타기가 없잖아요. 보험을 일단 돈 내는 걸 싫어도 뭔가 보험 문제가 터졌을 때 보험 타기가 없잖아요. 저는 보험금을 정말 끝까지 투자하고 고객을 위해서 타내주고 고객 고마울 때 정말 저는 정말 그걸 느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험금을 타내주는데 달인이야. 그러니까 보험 왕이 되는 거야. 그게 소문나가지고 아니면은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데가 증권사잖아요. 그러면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막 그 일을 해요. 그 주가에 정확한 주가를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주가가 과대평가냐 저평가이면 그 주식을 당연히 사라고 고객들한테 권유를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주식 올리면 이제 팔아가지고 되게 이익을 안겨주잖아요. 근데 그 리서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 그 집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주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주식 얘기만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그 일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어줍시리 그냥 가서 그냥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가면 10중에 8이 그냥 떨어져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일을 24시간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그 물건과 그 상품 그 일을 내가 좋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의 전공들, 그 다음에 내 스타일들을 파악하는 세팅 과정을 잘 거쳐가지고 자기 롱텀 골을 세팅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계신 어머님들은 자녀들에게 뭐 수학 과외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를 자꾸 많이 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프로페션이 있고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양한 길을 보여주면 애들이 알아서 잘 캐치를 하면서 롱텀 골을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일단 방법론을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핸드아웃을 나눠드렸으니까 혹시나 이제 롱텀 골을 집에 가서 세팅하거나 셀프 스터디를 하거나 뭐 이러실 때 참고하라고 하셨고요. 오늘은 좀 더 그 프로페셔널 서치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요. 내가 원지자와 개인적으로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뭐가 되고 싶고 직업 앞으로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얼마나 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가까이 있는 사람 혹은 보시는 정도까지만 의존을 해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네이버 이런 데 직업 치잖아요. 5만 가지 직업에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 나와 있는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테이블 안에 어차피 다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그 직업이 일단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 직업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그 직업과 나의 갭이 뭔가? 그 직업으로 하려면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가? 그 대학을 가려면 내가 지금 당장부터 뭘 해야 되는가? 그것들 계획을 쭉 세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롱텀 골을 만들고 미디엄텀 골을 만들고 숏텀 골을 만들면 그게 너무나 피저블해서 아까 그 브레이크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가요. 이제 집사님들 이제 모시고 세상에 이제 어떤 직업들이 있고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 일을 좀 실질적으로 들어보는 일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브레이크인데 그 오늘 프로페셔널 채널들을 소개해드리면 조한승 집사님 모시고 이제 다 이제 전공들이 약간 좀 인문계에 편중되고 특정 학교에 편중되긴 한데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모시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주로 초점은 요 일이 어떤 일일까, 그리고 요 직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인재들이 필요하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런 쪽에 좀 도움이 되라고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요. 자, 이제부터 좀 이제 브레이크를 좀 이제 가지려고 해요. 브레이크를 갖고 생각 외로 좀 약간 세미나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5시 정도에 이제 조한승 집사님 오셔가지고 얘기를 좀 이제 들으려고 그러는데 세미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약 5분만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조한승 집사님의 얘기 좀 듣도록 하죠. 자, 근데 뭐 여기까지